자, 다음에 우리 8장 소득 분배 이론 볼게요. 그 중간에 조세 있고요. 저 뒤에 이제 사회보장이라든가 지방 재정 또는 공공요금 이론 나와 있는데 조세 파트를 뒤로 묵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순서를 조금만 바꾸도록 할게요. 뒤에 가서는. 자, 우리 지금 보는 건 이제 소득 분배와 관련된 거네요. 공평성 문제죠. 그래서 소득 분배가 불공평하게 되면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시장 실패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다시 재분배를 하는 그런 것들, 효과 이런 거 우리가 볼 거예요. 자, 의의 보시면 뭐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소득 분배라는 게 어떻게 분배되는 게 바람직한지, 소득 분배를 만약에 하게 되면 또 효율성이 저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이렇게 나눠주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 거기 뭐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 소득 분배를 바라보는 관점 몇 가지 볼게요. 철학적인 관점이에요. 뭐 후생 거기 효용 후생 경제학 할 때 좀 보긴 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공리주의적 관점 볼게요. 공리주의적 관점은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개인의 효용을 다 단순하게 합계하는 거네요. 그래서 서메이션 효용을 다 그냥 합계하는 거다. 그리고 단순하게 합계하는 거니까 가중치를 두지 않죠. 가중치를 주지 않고요. 가중치를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가 뒤에 공리주의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볼 텐데 화폐 소득의 한계 효용이 일정한 경우 나와 있어요. 그 의미 잘 보세요. 화폐 소득의 화폐자 빼도 돼요. 소득의 한계 효용이 일정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한계 효용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림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쪽이 소득이라 할게요. 소득. 화폐로 나타낸 소득. 한계 효용을 여기다 나타낼게요. 한계 효용. 일정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수평인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소득의 한계 효용이 일정한 경우고요. 만약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Y가 소득인데 한계 효용을 썼는데 모양이 감소하는 경우, 이거는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경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얘는 체감, 얘는 일정. 자, 이게 한계 효용이에요. 한계 효용을 다 더하면 우리가 총 효용이 되는 것이고 총 효용을 한번 미분하면 그게 한계 효용이 돼요. 자, 지금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요. 전부 다 총 Y가 뭐 100만 원이라 할게요. 1000만 원이라 할게요. 그래서 A와 B가 놀아갔는데 지금 A가요. 갑부가 900만 원 갖고 있고요. 좀 가난한 사람이 100만 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놀아가진 게 1000만 원 합쳐서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때 정부가 아유 이게 좀 불평등하구나 해가지고요. 9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한테서 100만 원을 띄워가지고요. 얘한테 이렇게 줬다 할게요. 100만 원을 이전했으면 이게 이전한 게 재분배한 거예요. 재분배. 그러면 900만 원 갖고 있는 A는 800만 원으로 바뀌고요. B는 200만 원을 이렇게 증가하네요.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감소했어요. 자,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 얻게 되는 편익과 비용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편익이 증가했네요. 100에서 200. 그래서 총 증가한 편익은 이만큼이 플러스. 돈 많은 사람은 100만 원 없어졌으니까 편익이 감소하겠네요. 이만큼 마이너스.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편익의 증가와 비용이 똑같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효과는 똑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계 효용이 이렇게 체감하는 경우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9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1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200만 원이 됐고 얘는 800이 됐어요. 그럼 편익이 증가한 크기가 가난한 사람인 경우에 여기 사다리꼴만큼이 편익 증가. 9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 잊어버리게 되면 슬프긴 하겠지만 그게 1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200만 원 증가하는 것보다는 슬픔이 덜 하잖아요. 왼쪽은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증가한 건 없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 슬퍼하는 것보다 이득이 더 큰 게 되니까 재분배했을 때
사회 전체적인 행복, 후생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재분배와 관련된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언제 재분배를 지지하는가라고 하면 이렇게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이 이렇게 체감하는 경우에 지지한다. 좀 자세한 거는 뒤에 다시 또 보긴 할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에 볼게요. 그래서 소득의 한계 효용이 체감하면 요거요. 재분배에 대해서 공리주의들도 정당화, 찬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5번에 또 반복해요. 화폐 소득의 한계 효용 체감의 여부가 중요해요. 체감하지 않으면 굳이 재분배해봤자 사회 전체적인 후생 증가는 없네요. 자, 다음에 평등주의 관점 볼게요. 평등주의. 이거는 지난번에 본 것처럼 약간의 가중치를 두는 것이고 평등주의, 사회후생 함수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중치에 따라 달라지고요. 자유주의는요, 제일 중요한 게 자유라는 게 언제나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득 재분배를 하면 개인이 얻게 되는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정부가 간섭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사실은 뭐 조금 간섭인데 뭐 이 조금서부터 자꾸 커지게 되면 자꾸 이것저것 간섭하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거의 사회주의 독재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놔둬. 왜냐면 뭐 다 자기 책임이지 뭐. 이 사람은 뭐 좋은 걸 찾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900 버는 거고 이 사람은 남들 신나게 열심히 공부할 때 신나게 놀고 뭐 그런 배짱이 같이 행동했으니까 뭐 그에 대한 대가 받는 거지 뭐 선택하는 거잖아요. 마시멜로우를 지금 먹었더니 나중에 아껴 먹은 사람은 그 마시멜로우가 더 커진다고 하면 더 커져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크 있으면 맛있는 부분이나 맛없는 부분이 있을 때 뭐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 맛없는 부분 먼저 먹고 맛있는 건 나중에 먹는 사람이 있고 맛있는 거 먼저 젊었을 때 먹고 나중에 맛없는 거 먹고는 뭐 그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뭐 왜 관여하냐 관여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자유주의예요. 나름대로 철학이 뭐 어느 시대냐 뭐에 따라 좀 이렇게 지지하는 게 좀 차이가 나긴 하겠죠. 자, 4번 롤즈 보면 이건 극단적인 평등주의라는 거 지난번에 봤었네요. L자의 사회무차별 곡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최적 소득 분배 이론 한번 볼게요. 최적이라는 건 가장 바람직한 소득 분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네요. 자, 그래서 공리주의 모형을 볼 거예요. 요거 모형을 좀 확장시킨 거예요. 다시 1번 공리주의. 에즈워드라는 사람 이름 알아두세요. 공리주의 얘기하는 건데 그냥 에즈워드라고 그냥 에즈워드의 뭐 최적 배분 분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공리주의다 떠올리시면 돼요. 자, 1번에 보시면 제목 자체가 총효용 극대화. 이거 나와 있네요. 사회 전체적인 총효용을요. 합친 거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맥시마이즈 각각의 효용을 다 합한 거예요. 이게 총효용이죠. 토탈 유틸리티를 다 합친 거를 극대화시키는 게 공리주의자들의 기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가정 볼게요. 첫 번째 가정은 화폐 소득의 한계효용 체감. 우리가 일정하면 소득 재분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건 그냥 뺀 거예요.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를 전제로 하니까 요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거를 먼저 가정으로 깔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얻게 되는 효용의 원천은 소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득이 많으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단순화시키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모든 개인은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다. 전제로 하고 얘기하네요. 자, 그래서 이게 A라는 사람 따로 이렇게 그리고 B라는 사람 한계 효용함수 이렇게 따로 이렇게 다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역시 따로 두 개 그리는 거를요.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박스 만드는 거. 이렇게 두 사람의 한계 효용 체감하는 거 똑같이 나와 있는 거를 두 개를 합쳐서 그냥 표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의 소득 그리고 A라는 사람의 한계 효용 이렇게 나타내고요. B라는 사람의 모양은 역시 이걸 뒤집어 A 먼저 여기다 그릴게요. A의 아이고 왜 B라고 썼어? A라는 사람의 한계 효용은 이렇게 있고요. B라는 사람의 한계 효용은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볼게요. B라는 사람은 모양이 이쪽에다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그래서 B의 한계 효용은 이렇게 있다 할게요. 이쪽으로 갈수록 B의 소득이 많아지는 것이고 이거는 B의 한계 효용이다. 이렇게 보도록 할지요. 자, 그러면 이 경우 볼게요. 1000만 원을 놀아가졌는데 어떻게 놀아가졌냐면
100만 원과 900만 원을 지금 논아가진 거잖아요. 이건 좀 익숙하니까 처음 점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냐면 A점이 갑부는 900 갖고 있고 가난한 사람이 100 이렇게 갖고 있어서 총 1000만 원을 논아가졌다 할게요. A가 900만 원, B가 100만 원. 그럼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여기 A는 900이니까요. 이만큼 갖고 있고요. 그리고 B는 A는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900이고 B는 여기서부터 와서 100만 원 이렇게요. B는 100만 원 논아가는 거예요. 자, A 900만 원 갖고 있는 거에서 소득을 재분배해가지고요. 어떻게 갔냐면 B점 800만 원, 100만 원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줬어요. 800하고 200으로 이렇게 재분배를 했다라고 하면 A의 소득은 900에서 800으로 줄어드네요.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800으로. 그럼 슬퍼지겠네요. 슬퍼지는 크기 요거 마이너스 똑같은 거 그냥 같이 그린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만큼이 슬퍼질 거예요. 면적. 슬픔. 마이너스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이쪽에서 보면 원래 100만 원 있었는데 200만 원 증가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가하니까 이 면적이 기쁨이죠. 행복이 증가한 거예요. 그걸 여기다 그리면 100만 원인데 200만 원 이렇게 증가하게 되니까 편익이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편익이 이렇게 있다가 이만큼이 증가했네요. 파란 색깔 면적이 증가한 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차이를 소득 재분배로 얻게 되는 순편익이 증가하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중첩해서 그렸으니까 파란색에서 빨간색 뺀 요만큼이 소득 재분배로 인한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증가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경우가 가장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가 하면 여기 이쪽에 삼각형이 남아있으면은 계속 후생이 증가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렇게 재분배하면 여기 삼각형이 더 생기니까 두 사람의 한계형이 같아지는, 정확히 같아진다라고 하면 500과 500이 되었을 때가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거네요. 더 이상 후생이 증가할 여지가 없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500, 500 됐을 때가 최적 소득 분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 거기 나와 있잖아요. 자,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이거 사회적인 후생을 극대화하는 그게 가장 바람직한 선택점인데 결론은 둘이 소득이 똑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A의 소득과 B의 소득이 같아질 때 이때가 바로 최적 분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 책에서는 최적 분배 상태인 경우를 놓고요. 밑에 보면 균등 분배가 아닌 경우 이탈됐을 때 이만큼 후생 증가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냥 한꺼번에 그냥 그린 거예요. 그리다 보니까.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요거 이렇게 이탈됐을 땐 500, 500에서 만약에 이탈된 걸로 보세요. 이렇게 800, 200 되면 이만큼 사회적인 후생이 감소하고요. 900, 100 되면 이만큼 후생이 더 감소하고요. 뭐 그 얘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사회 후생, 손실,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그 후생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 볼게요. 맨 마지막 줄. 근데 균등분배하면 좋습니까?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현실에서 만약에 돈 많은 사람 다 이렇게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버는 소득을요. 거기 맨 마지막 줄에 보면 한계 세율이 100%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자, 여러분들이 버는 돈을 다 세금으로 내세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다 거둔 다음에 그걸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는 거니까 세금 100%랑 사실 똑같은 거고요. 그럼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저기 북유럽 같은 뭐 그냥 스위스, 스웨덴, 뭐 프랑스 뭐 이런 데에서는요.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을 너무 많이 하게 되니까 기업이 자꾸 이제 외국으로 나가고요. 샤넬의 그 CEO 되는 사람은 돈 많이 벌었더니 막 정부에서 막 세금 왕창 냈더니 아이 내가 뭐 국가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해서 막 국적으로 옮기고요. 막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정책 담당하는 사람은 고민을 해야죠.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까지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2005년 세무사 시험 문제 나오는데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라 가지고 그걸 집어넣는데 한번 볼게요. 에즈워드는 공리주의가 소득 재분배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 칠판에 나와 있는 그림 가지고 설명한 건데 그에 대한 설명이 타당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그냥 뭐 에즈워드 그 모형과 관련 없는 것은 고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함수, 효용함수를 가져야 한다. 맞는 얘기죠? 2번. 한계효용이 체감해야 돼요. 그래야지 소득 재분배가 의미가 있고요. 3번. 총소득이 고정돼 있어야죠. 지금 얘기한 것도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재분배하는가 그거죠. 파이가 더 커지면 이거는 이제
또 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4번 개개인이 효용의 합이 바로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된다. 뭐 그 얘기 다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 5번에 보시면 확률, 그거는 관계가 없네. 에즈워드랑. 밑에 보면 미래소득이 불확실한 경우 러너의 동등 확률 가정 아예 그냥 밑줄 쳐져 있잖아요. 확률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러너라는 사람도 동그라미 치세요. 자, 단순화를 위해서 에즈워드는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이 공률 같은 게 다 똑같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람마다 그 한계 효용, 돈이 많아짐에 따라서 돈에 대해서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감소하는데 누구는 크게 감소하고 누구는 천천히 감소하고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똑같이 가정했다는 게 사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에즈워드의 가정에서 치명적인 가정 중에 하나가 밑줄 치세요.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똑같다는 가정. 이게 이제 되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러너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롤즈의 사고방식과 비슷한 건데 우리가 태어날 때 갑부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이게 확률, 갑부일지 가난할지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서 이 효용함수가 될지 이 효용함수가 될지 걸릴 확률이 2분의 1로 똑같으면요. 사실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직관적으로 봐도 다 똑같기 때문에 굳이 효용함수가 이렇게 체감하는 정도 기울기가 똑같은 필요는 없고 확률만 똑같다라고 하면은 결과는 똑같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화살표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다르더라도 확률만 똑같으면 어떤 특정 효용함수 가지게 될 확률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균등한 분배가 최적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다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기대, 확률, 기대, 효용,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람들은요, 어느 경우나 이렇게 평탄화된 삶을 좀 좋아해요. 그리고 그때가 효용이 제일 높아요. 인생도 이렇게 시간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때 이렇게 점쟁이들 대상으로 해서 사주팔자 봤더니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보면 그냥 사주팔자 진짜 괜찮은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평탄한 요런 삶 사는 게 이제 제일 그나마 무난한 거예요. 인생에 굴곡 있어서 막 갑부로 태어났다 집안이 몰락하고요. 그러다 스티브 잡스 같이 다시 살아났다가 또 깨꼬다 암 걸려 죽고요. 이게요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경우가 있다. 갑부가 될지 가난한 거지가 될지 확률이 50%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위험을 싫어하니까 그냥 평탄한 걸 더 선호한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놀아갔죠. 우리 싸우지 말고 이렇게 되는 게 러너가 얘기한 확률을 감안한 공리주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확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러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에즈워드가 기본이 된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공리주의는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는 지금 소득 분배 상태가 잘 됐는가 잘 안 됐는가를 좀 측정해서 지수로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 보니까 소득 분배 상태를 어느 정도 공평한지 불평등한지를 측정하는 기준, 그거를 좀 마련하려고 해요. 첫 번째 보는 게 우리가 로렌츠 곡선인 거예요. 1번 로렌츠 곡선.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돈 많은 사람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옛날 조선시대 귀족으로 태어나면은 지금의 중산층으로 태어나는 거랑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그 상대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삶의 수준, GDP라고 할까? 삶의 수준을 살펴보면요, 이게 시간이면은요, 인류 역사가 구석기 시대부터 그렇게 나아진 거 없어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신라시대 번영했다고 해도요, 집도 조그맣고요, 왕만 좀 맛있는 거, 고기 어쩌다 먹고요, 민간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 백성들은 다 이렇게 풀뿌리만 먹고 이제 그랬었던 거예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다가, 그러니까 귀족으로 태어나도요, 당연히 요즘같이 자동차도 없고, TV도 없고, 이렇게 떡갈비 이런 것도 임금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라면서요. 그런 것도 없고 다 없었는데, 산업혁명이 되면서 그때 이렇게 확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도 우리가 소득의 양극화 불평등 이거 얘기할 때도 상대적인 게 좀 강하지 지금 중산층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삶이 옛날 귀족보다 사실 살기는 훨씬 더 좋긴 좋아진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소득 분배 상태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의 행렬을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요즘이야 이제 사람들이, 학생들이 한 30명 이 정도로 한 반이 작아졌는데, 옛날만 해도 막 60명, 70명 이랬고요. 너무 많아서 오후반, 오전반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자리 맞출 때 작은 사람을 앞에 앉히려고요. 쫙 복도로 나가 해서 키 담임선생님이 보죠. 키대로 쫙 해서 먼저 짝짝짝 남자 앉히고 여자 앉히고, 그럼 이제 여자 짝꿍이 누굴까 이제 긴장하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키가 다 좀 이렇게 쭉 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득 수준, 능력을 우리가 소득으로 하지 않고 키로 나타낸다 하면요. 이렇게 소득 수준이 다 작아요. 이렇게. 작은 사람이 계속 뭐 한 1kg 이상 나열되다가 갑자기 좀 큰 사람이 한 명 나타나고, 여기 이제 엄청나게 큰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 소득 분배 상태가 거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렌츠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키다라고 하면, 그러면 소득이 제일 낮은 사람,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을 먼저 쭉 나타내서 높은 사람까지 누적으로 나타내면, 여기요, 누적 소득이라고 하고요, 누적 사람 수라고 하고요, 이쪽을 누적 소득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100원을 가지고요 100명의 사람이 놀아갔는다라고 하면은, 아주 공평하게 놀아가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누적이기 때문에 모두 다 1원씩 놀아가진 거니까 50명의 사람을 모아가지고 돈 얼마 있는가 거두면은요, 다 1원씩 갖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50원 이렇게 갖게 되고요. 10명의 사람 얼마나 갖고 있는가 보면 정확하게 10원 이렇게 갖게 될 거예요. 100명의 사람 다 모으면 100원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 수가 점차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 누적함에 따라서 소득을 다 더하면 이 노란 색깔 하게 되면 완전하게 균등하게 분배된, 평등하게 된 분포 상태는 이 노란 색깔 형태가 될 거예요. 그게 아니고 100원이 있는데요. 99명은 다 그지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한 명의 독재자가 돈을 다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0명까지도 돈이 없어요. 얼마? 빈털터리. 50명까지도 빈털터리. 돈이 없네요. 99명 갈 때까지 빈털터리 되니까 모양이 이렇게 빨간 색깔로 가다가요, 마지막 한 사람일 때 걔가 100원 다 갖고 있으니까 100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완전하게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노란 색깔하고 빨간 색깔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게 아니고 현실에서는 뭐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하얀 색깔인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또 파란 색깔인 경우도 볼게요. 이렇게 파란 색깔. 자, 그러면 파란색하고 하얀색이 어느 게 더 불평등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게 노란 색깔에 붙을수록 균등한 정도가 높아지는 거고, 빨간 색깔에 가까이 가서 볼록할수록 불평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50명의 사람을 가지고 이제 얼마 돈 있니? 물어봤더니, 파란 색깔은 50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은 5원이에요. 5원. 이쪽에다가 5원 이렇게. 근데 하얀 색깔은 50명의 사람들이 10원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50명의 사람들이 파란 색깔인 경우에는 95원을 갖고 있는 건데, 하얀 색깔은 나머지 50명의 사람들이 90원 갖고 있으니까, 파란 색깔보다는 하얀 색깔이 좀 더 평등하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평등이 높아지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평등한 정도가 높아진다. 그림으로 나타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렌츠 곡선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정도까지는 나타낼 수 없어도요, 이렇게 4개 선이 있을 때 어느 상태가 가장 불평등이 심한가,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네요. 순서를 판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서수적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서수적. 순서예요. 자, 우리 1번에서 보시면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으로 순서대로 배열한다고 했는데, 거기요, 누적이라는 말 보시죠? 누적 인구수, 인구별로 소득 누적 점유율. 그러니까 누적이라는 말 그거 잘 체크하시고, 서수적이다라는 거 잘 체크하시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렌츠 곡선이 교차할 때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얀 색깔이 이렇게 있고요. 파란 색깔이 만약에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우리가 불평등하다고 했는데 여기 점을 기준으로 보면은 왼쪽에서는 하얀 색깔이 불평등한데 오른쪽에서는 파란 색깔이 더 대각선에서 멀어지니까 불평등하죠. 이런 경우에는 뭐 쉽게 한 번에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판단이 교차시 판단이 불분명하다라는 게 단점이네요. 예,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너무 쉬워가지고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고요. 아예 퉁쳐서 뒤에 나와 있는 불평등 상태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개수랑 같이 섞어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밑에 문제 보시면 자, 소득 분배 상태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위계수 이런 건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볼 거고 3번 볼게요. 자, 로렌츠 곡선에서 분배 상태를 비교할 때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가 있다. 교차하는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2번은 뭐 항상 이런 표현은 언제나 이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교차할 때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진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개수를 만들었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게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거, 대각선에서 멀리 떨어진 걸 기준하니까 복잡하니까 면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각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가장 평등한 상황이고요. 왼쪽이 지저분해서 여기다 다시 그린 거예요. 이게 빨간 색깔이 불평등한 상황이고요. 요 안쪽을 우리가 알파라 그러고 요걸 베타라 그럴게요. 그럼 진이라는 사람은 전체를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놓고 요걸 알파 이렇게 측정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 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교차하더라도 여기서 이게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알파가 크면 클수록 여기 부채꼴 모양의 호가 크면 클수록 불평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면적으로 나타나면 이것도 교차할지라도 면적이 어느 게 더 큰가로 하면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죠. 그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우선 보셔야 되겠고요. 완전하게 평등한 상황과 불평등한 경우 한번 볼까요? 완전하게 평등한, 균등한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 대각선으로 노란 색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얀 색깔이 노란 색깔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알파라는 부분이 없어지네요. 전부 다 베타가 되네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평등할 경우에는 알파가 제로에 가깝게 되고요. 그렇죠? 노란 색깔 되면 알파가 다 없어지잖아요. 이 효가. 다 이게 삼각형이 베타가 되잖아요. 알파가 제로니까 진위계수는 어떻게 돼요? 진위계수는 제로가 되니까 분자가 제로니까 진위계수는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진위계수가 빵이면 완전하게 평등한 상황이구나. 완전하게 불평등한 상황 볼게요. 완전하게 불평등한 상황은 그러면은 이 빨간 색깔, 이 하얀 색깔이요. 볼록성이 더 심해져가지고 빨간 색깔까지 오면 이제 베타가 없어지고 다 이게 알파가 되는 상황이 불평등해지겠죠? 그러니까 베타가 빵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베타가 빵이면 이거 0 집어넣으면 알파분의 알파네요. 그래서 이때 진위계수는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다시요. 진위계수는 로렌츠 곡선을 면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하게 평등한 상황은 진위가 빵, 불평등한 경우에는 진위계수 1. 아, 그러니까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0과 1 사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값이 크면 클수록 불평등해진다라는 거.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는 있네요. 알파, 베타 면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기수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지만 거기서 0.3, 0.4라는 게 이것도 사실은 그 불평등의 정도를 뜻하는 건 아니고요. 순서만 나타나는 그 말은 숫자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기수성의 그런 기수성은 아니다라는 거 좀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 10분위 분배율이 또 하나 있네요. 10분위 분배율. 이거는요, 소득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요, 10단계로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열해가지고요. 분위별로 보는 것이죠. 자, 거기 보시면 상위 20%네요. 잘 사는 사람 상위 20% 이거랑 20%의 소득 점유율 계산을 하고요.
하위는 좀 너무, 하위 20% 하면 너무 이렇게 돈 금액이 작아지니까 하위는 이렇게 한 40% 이렇게 해서 비교해요. 하위 20%도 상관없어요.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중간에 40%가 이제 중산층, 뭐 중위층,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제가 10분위 분배율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D라고 쓰면 이거는 하위랑 상위랑 어디가 분모 문제에 들어가는가 중요해요. 우리는 불평등의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못 사는 사람들의 더 포인트를 둬요. 그래서 분자 하위의 40%, 상위의 20%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 점유율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물론 이제 또 5분위 분배율도 있어요. 시험에 가끔 어쩌다 나오는데 이건 5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그냥 보시면 되고요. 아이디어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우리가 보통 현실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완전하게 균등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완전하게 평등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다 1원씩 다 똑같이 놀아가지면 잘 사는 사람이란 게 의미가 없죠. 잘 사는 사람 20% 하면은 돈이 20원 거칠 거고요.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밑에 있는 사람 40명 하면 40원 거칠 거고요. 그러면 완전하게 평등한 상황이 되면 이때는 20분의 40 해가지고요. 이렇게 상황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모든 사람이 다 1원씩 놀아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이쪽에 있는 사람 40명, 이쪽에 있는 사람 20명. 만약에 완전하게 불평등인 경우에 불평등이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상위에 있는 20%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 하위 40%는 다 빵원이요. 빵빵빵빵빵 되고 제일 위에는 1%가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D가 당연히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주의하셔야 될 게 이때는 값이 불평등한 경우가 진위계수는 0에서 1로 커질수록 불평등도가 높아졌는데 이때는 0에 가까울수록 오히려 불평등해지는 상황이고요.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진위계수는 극대극소값, 최대 최소값 그 레인지가 0과 1 사이인데 10분위 분배율은 0과 2 사이다라는 거.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 외우진 마시고 그냥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달튼의 그 평등지수 나와 있는데 달튼은요. 밑에 식 보세요. 5번에. 그거 다 머릿속에 넣으시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지브라 지수뿐만 아니라 로렌츠 지수 막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달튼 식 같은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언급되는 정도가 뭐가 언급되냐면 동그라미 2번 거기 밑줄치 별표하세요. 공리주의적 후생 함수를 상정한다. 왜냐하면 분자에 보면 5번에 각각의 소득에서 얻게 되는 효용을 그냥 다 서메이션해서 더했잖아요. 요거. 요 맥락이 사실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공리주의적 가치관을 반영해서 적용하는 게 달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동그라미 6번. 불평등할 때가 0에 가깝고요. 평등할 때가 1에 가깝네. 그러니까 달튼 지수도 클수록 균등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클수록 평등해지는 지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달튼 지수, 하나는 10분위 분배율.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단독 문제로 출제 가능한 게 5번째 애킨슨 지수예요. 애킨슨 지수. 사람 이름이 애킨슨, 유명한 재정학자예요. 책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아킨슨 보시면 되겠는데 자, 1번에 애킨슨 지수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 밑에 나와 있는 4번 식을 보시면 되는데 애킨슨 지수의 A자를 딴 거예요. 자, 이 애킨슨 지수의 A자는 1 마이너스 원래 식은 이거보단 좀 더 복잡해요. 자, 분모는 평균소득이에요. 평균소득. 평균소득. 이게 분모에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균등, 분배, 대등, 소득 이게 들어가요. 2라고 균등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이다. 이렇게요. 자, 이거는요. 그림을 통해서 보는 게 제일 편리할 것 같아요. 그 전에 동그라미 2번에 가치 판단이라는 말 그거 밑줄 하나 치시고요. 자, 소득 분배 상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A라는 사람의 소득이 여기 있고요. B라는 사람의 소득이 여기 있다 할게요. 이렇게. 둘이 1000만 원 갖고 놀아갖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네요. 900만 원을 갖고 있고요. 900만 원.
B가 100만 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득분배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 요 스몰 A점이라 할게요. A점은 900과 100만 원 이렇게 놀아가진 거예요. 앞에 게 A의 소득, 뒤에 게 B의 소득 이렇게 보세요. 지금 불평등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리주의라고 할게요. 공리주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요 A와 동일한 효용을 달성해주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을 여기다 그리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겨 있을 거예요. 무차별 곡선, 아니 평등주의라고 할게요. 평등주의. 평등주의인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 평등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900과 100으로 나눠져 있는 A의 이러한 분배 상태에서 가져다주는 효용과 만약에 이때 이 A의 평균 소득은 어떻게 돼요? 평균 소득은 2개 더해서 2로 나눠주는 거니까 A의 평균 소득은 지금 A점의 평균 소득은 2개를 더해서 2로 나눠주는 거니까 900 더하기 100 해서 지금 500이잖아요. 평균 소득은 500인데 요 A랑 동일한 효용을 가져다 주는 균등하게 분배했을 때는 얼마면 동일한 효용을 가져다 줄까?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건 뭐예요? A와 B의 소득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똑같다는 거 여기 대각선 45도 그리면 되겠죠? 이 45도 대각선에 있는 거는 바로 뭐냐면 A가 얻게 되는 소득과 B가 얻게 되는 소득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건 다 똑같죠. 여기 있으면 100과 100으로 똑같고요. 여기 있으면 뭐 300과 300, 500, 500 똑같은 거죠. 대각선 45도 선이. 그러면 지금 A점은 불평등한데 똑같이 논아가졌을 때 얼마면 A와 동일한 효용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요 점. B점.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300이다라고 할게요. 그냥 B와 같이 300, 300 논아가지면은 효용이 똑같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평등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900, 100과 300, 300이 똑같은 효용을 달성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때 동일하게 효용을 달성해 주는 300, 300을 균등분배 대등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케이스 하나만 머릿속에 잘 정리해서 넣어두세요. 그러면 애킨슨 지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1 마이너스 평균소득은 분모가 500이고요. 분자는 300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0.4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치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롤즈면 어떻게 될까요? 롤즈면 L자 생각하면 되잖아요. L자. 롤즈다라고 하면은 요 A와 동일한 효용을 달성해주는 롤즈니까요. 사회 무차별 곡선은 L자예요. 이렇게 지나네요. 자, A와 동일한 효용을 달성해 주는데 소득이 균등한 경우엔 여기네요. 여기. 롤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롤즈 입장에서 어떻게 분배하는 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놀아가는 거니까 100, 100 이렇게요. 100, 100 놀아가는 게 바로 롤즈 입장에서 균등분배 대등소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애킨슨 지수를 롤즈 입장에서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1 마이너스 분모에 해당하는 평균소득은 똑같아요. 어차피 1000을 둘이 놀아가는 거니까 평균소득은 500인데 분자에 나와 있는 균등분배 대등소득이 여기네요. 롤즈일 때는 100 이렇게 되니까 100 이렇게 돼서 이걸 정리하면은 0.8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5분의 4. 그러니까 애킨슨 지수를 보면은 값이요. 평등주의보다는 롤즈가요. 불평등을 훨씬 싫어하는 거잖아요. 공리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은요. 참고로만 보세요. A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 거잖아요. 공리주의 효용은 두 사람의 효용을 그냥 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하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거 좀 삐딱하네요. 이렇게 지나가게 되니까 요점이 요점. 그 요점인 경우에는 똑같이 이거 두 개 합해서 효용이 같으니까 공리주의인 경우에는 이게 500과 5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소득은 500이고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500이니까 그냥 빵 애킨슨 지수가 빵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개 어차피 다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우선 애킨슨 지수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평등주의만 기준으로 생각해서
구하는 공식 이런 거랑 그림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가치 판단은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하얀색이냐 노란색이냐 빨간색이냐 그렇게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 동그라미 3번 볼게요. 균등분배 대등소득 개념이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잘 읽을 테니까 한번 머릿 쓰고 생각해 보세요. 균등분배 대등소득이란 지금과 동일한 사회 수생을 얻기 위해서 거의 쫙 밑줄 치시죠. 지금과 똑같은 후생을 얻기 위한데 만약에 균등하게 나눠줬을 때 필요한 소득이 얼마인가? 900, 100을 평등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300, 300 나눠주면은 효용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등이 싫다라고 하면은 화살표 보시면 지금 얻게 되는 평균 소득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300이라는 걸 가지고도 동일한 효용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시험 문제는 6번 별표하세요. 지수값이 애킨슨 지수값이 클수록 분배 상태가 악화되냐 좋아지는가 보셔야 되는데 클수록 소득 상태가 나빠지네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클수록 분배 상태가 좋아지고 작을수록 좋아지고 그게 달라지니까요. 그게 언제나 시험 문제 헷갈릴 수 있어서 문제로 나올 것이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요. 다음 5번 볼게요. 현재 분배 상태가 균등하면 균등할수록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은 평균과 더 유사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쵸? 뭐 여기 보시면 둘이 논아 가질 때 이게 900, 100이 아니라 조금씩 더 이렇게 골고루 갖게 되면 당연히 이쪽에 가깝게 되니까 균등분배 대등소득과 평균소득이 가깝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우리 책에서는 그림 가지고는 뭐 문제 있으니까 뭐 따로 하진 않고요. 간단한 예를 통해서 나와 있는데 그 87페이지에 예가 거기 넣어놨어요. 자, 한국하고 네팔 있네요. 한국에는 가불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네팔은 ABC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불병의 평균소득을 다 더해봤더니 100만 원이네요. 근데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비슷비슷하니까 98만 원이에요. 근데 네팔은 B라는 애가 돈이 되게 많네요. 280이고 C는 아예 빵원이고요. A는 20이고요. 평균소득은 둘 다 똑같이 100이에요. 근데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네팔 같은 경우에는 40으로 굉장히 작네요. 이러한 지금 ABC의 분배 상태를 동일하게 효용을 달성해주는 균등하게 분배했을 때 40이면은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한국과 네팔의 애킨슨 지수 거의 구하는 거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 공식 연습하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원래 애킨슨 지수 구할 때 우리가 다 컴퓨터 가지고 이렇게 다 더하고 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그림은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거고요. 밑에 나와 있는 식을 통해 가지고 원래 계산하는데 식 복잡하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넣으시거나 할 필요 없고요. 그냥 거기 보시면 매개 변수라고 뭐 이상하게 꼬부랑 글씨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게 불평등을 회피하려는 성향 같은 거를 그 식에 집어넣는다라는 정도만 그냥 머릿속에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매개 변수를 통해서 불평등을 얼마나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가. 국가마다 다르잖아요. 평등을 중시 여기는 나라가 있고 아니면 평등 중시 여기지 않는 나라. 그거에 따라 사회후생 함수에 반영되죠. 그게 바로 거기에 표현되는 매개 변수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기출문제는 시험 문제가 언제나 그 값이 커질 때 불평등하냐 작아질 때 불평등하냐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진위계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좀 편하게 하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그냥 불평등을 지닌 애킨슨 이렇게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해요. 그 문장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거 있으면 만드세요. 그리고 달트나 10분간 파나 썰어라. 좀 유치하죠. 그래서 뭐 또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가 여러 개 더 있으면 더 만들면 좋긴 한데 그냥 옛날에 그냥 뭐 공부할 때 안 헤어져서 만든 건데 또 좋은 거를 잘 말씀 안 해줘서 그냥 지금도 써먹네요. 이거 진인이니까 진위 계수가 여기 있고요. 애킨슨 지수 이렇게 있네요. 이건 뭐냐면 값들이 커질수록 불평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사람 이름이네요. 달튼 지수. 여기 10분위 분배율이에요. 또 파레토라는 거를 하나 더 균등하게 이걸 집어넣죠. 균등하게 파나 썰어라. 균등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거는 균등지수구나. 클수록 균등해진다, 평등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레토 지수는 뭐 요즘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뺐어요. 근데 어차피 있으니까 혹시 나오면 그냥 하시라고.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진위 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클수록 평등하다. 불평등을 불평등. 네,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네. 2번, 애킨슨. 사회고생함수를 어떤 거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 판단 맞는 표현이죠. 2번 맞고요. 자, 3번 로렌츠 곡선. 기수적인 거 아니네요. 서수적인 거네요. 그쵸? 틀렸네요. 4번. 하위 상위 10분의 1로 나누는 거 맞는데 하위 20%고요. 하위 40%고요. 상위 20%잖아요. 그래서 틀렸네요. 그리고 5번. 두 로렌츠 곡선이 교차할 때 판단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 틀렸네요. 자, 2번 별표하시고요. 저 오른쪽에 나왔던 그건데 과거 기출문제예요. 2번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A와 두 사람이 얻게 되는 소득이 지금 9와 1이에요. 저기 얘기했던 900만원과 10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 있고 9 있어요. 지금 분배 상태가 A 이렇게 할게요. 9와 1. 자, 이때 얻게 되는 A점에서의 효용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효용함수 보니까 사회고생함수는 두 사람의 소득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A점에서 효용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웰페어, 후생수준은 두 개 더하는 거니까 9 곱하기 1 해서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A점일 때 이 집단 사람들이 얻게 되는 만족은 9예요. 근데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이걸 동일하게 이렇게 쭉 효용을 달성해주는 무차별곡선이라는 거 그려주면 좋잖아요. 무차별곡선 그리는 게 이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Y2로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효용함수 이거 고정시키고 그게 바로 무차별곡선이죠. 그러면 Y2는 Y1분의 1에다가 얼마? 그러니까 직각삼각곡선 형태죠. 저쪽 오른쪽에 그린 거랑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의 사회무차별곡선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이 사회무차별곡선하고 여기 나와 있는 요 대각선 점이 바로 뭐였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소득이 같고 이때가 바로 균등분배 대등소득이네요. 그러니까 둘이 여기 보세요. 1, 2 소득이 같으니까 이걸로 똑같으니까요. 이걸로 그냥 통합해서 집어넣을 수 있네요. 그래서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가 Y2, B도 Y2. 근데 효용 수준이 동일한 효용 9를 달성하는 경우. 그러면 뭐와 뭐를 곱해서 9가 돼요? 3, 3은 9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점이 정확하게 3, 3은 9니까 3 이렇게 되네요. 여기도 3. 아, 그러니까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3이구나 라는 거 여기서 캐치해낼 수가 있네요. 그쵸? 요 스타일 머릿속에 잘 해서 천천히 보신 다음에 머릿속에 이렇게 탁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거의 외우다시피. 자, 애킨슨 지수 구하세요 하면 1 마이너스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평균은 요건데 이렇게 할게요. 2로 나눠서 9 더하기 1 5네요.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3 5분의 2네요. 그쵸? 아까 0.4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걸 기준으로 머릿속에 잘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재분배 정책 좀 볼게요. 자, 지금은 불평등을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봤고요. 이거는 그냥 퉁 묶어서 진위계수 로렌츠 곡선 해서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애킨슨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계산해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는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재분배 정책. 자, 첫 번째 보면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요. 당연히 우리는 찬성하리라고 보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찬성하는 사람은 공리주의, 평등주의, 롤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2번에 별표하세요.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본 것처럼 한계 효용이 소득의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가정 하에서 성립하는 것이죠. 한계 효용이 체감하지 않으면 소득 재분배해서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증가할 필요가 없네요. 또 하나는 3번도 보세요. 공공재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산됐을 때 집단적으로 같이 소비를 하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게 공공재인데 공평한 소득 분배도
공공재로 인식할 수 있어요. 공평해지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니까 공공재라고 우리도 얘기할 수 있네요. 자, 반대하는 입장 보시면 자유주의 밑줄 치시면 되겠죠. 자꾸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정당한 원칙, 룰 이거를 자꾸 예외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없어도 좀 그렇지만 있으면 더 문제고요. 아무튼 좋지 않다. 그리고 괜히 자유의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의욕을 꺾어버리는 것이니까 공평성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거두게 되잖아요. 끝에 부정적인 열심히 일할 의욕을 꺾어버리네요. 국적까지 바꾸네요. 다음 2번. 조세를 이용한 재분배 정책 보시면 자 거기 누진 소득세 밑줄 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소득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두는 뭐 그런 방법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게 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자유주의자들은 뭐냐면 누진세라는 거는 소득 많은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누진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소득자들은 극소수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다 여기에 이제 속해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금 내고 우리와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합의를 통해서 우리 세금 사회에 위해서 혜택 받았으니까 이만큼 냅시다라고 결정하는 게 사실은 지극히 정당하고 합당한 건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 세금 네가 얼마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왜 제가 간섭해? 내가 세금 내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지문은 뭐냐면 누진세를 해가지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냈어요. 그럼 우리 기본 전제는 뭐냐면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이 세금의 혜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득 재분배로 올 거라는 전제를 하는 건데 사실 현실에서 보면 또 이렇게 반드시 간다는 전제도 없어요. 세금 많이 거둔 거 같고 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반드시 어떻게 나는가는 사실 잘 그 흐름, 돈의 경로 이런 거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3번 보시면 이거는 조세를 통해서 재분배 정책을 하는 것이고요. 이건 돈 많은 사람들 거를 좀 이렇게 뺏어온다는 개념이고요. 그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에 또 포인트를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공공부조네요. 공공부조. 퍼블릭 어시스턴스예요. 그래서 공공부조 거기 보시면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인데 문제는 소득 수준이 이렇게 있으면 연봉이 얼마 미만을 가난하다고 봐야 되겠어요? 뭐 정해져 있는 게 없네요. 애매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객관적인 방식을 통해 가지고 판단할 수 있네요. 절대적인 기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 라운트리 방식.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이것도. 근데 그냥 참고로 보세요.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으니까. 요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니까요. 자, 이건 뭐냐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하기 위해서 옷 사입고 하루 3끼 먹는데 들어가는 비용을요. 객관적이고 절대적으로 값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의식주 관련된 비용을. 그래서 얼마 이상 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미만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빈곤선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건 설문조사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하루 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하루 3끼 먹고 할 때 얼마짜리 음식 먹습니까? 해가지고요. 조사하는 거.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 빈곤선 결정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빈곤 인구에 대한 공공부조 거기 보시면 퍼블릭 베네핏 주는 건데 공공부조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부조 이런 것들이 있다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고 우린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금, 현물보조, 가격보조 가지고 얘기할게요. 이거는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해요. 이것도. 자, 이거는 미시경제학의 그 예산선 변화하는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혹시 안 들으신 분은 거기 좀 예산선 변화하는 거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거랑 현물로 보조해 주는 거랑 어느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선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여친의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선물을 뭘 해줄까 이제 막 고민해서요 선물을 사요. 그래서 여친한테 혹시나 해서 물어봤죠. 야, 내가 너 구두 사줄게. 뭐 얼마짜리 해야 되지? 좀 뭐 한 30만 원짜리 해준다고 해요. 이거 구두 사서 너한테 몰래 깜짝 선물을 딱 주는 거랑 돈으로 30만 원 이렇게 주는 거랑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게 더 행복할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말하기 뭐하니까 구두 고르는 마음 씀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선물 이게 해피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익숙해진 연인은 돈으로 줘. 뭘 선물이야 구두야. 괜히 이상한 색깔 사지 말고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살 수 있으니까 이 구두는 선택의 폭이 제한돼 있잖아요. 나 집에 구두 많어. 차라리 이 돈으로 나 옷이나 하나 사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돈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해요. 아니면 남친이 돈으로 주지 않고요. 구두 50% 할인 티켓을 또 줘요. 이것보다 돈이 최고죠. 그러니까 셋 중에 도와주는 방법 중에 뭐가 제일 좋습니까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 속물적일 수 있는데 그냥 돈이 제일 좋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간단하죠? 끝이에요. 끝 사실은. 자, 그래서 현금 보조다라고 하면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요. X제가 있고요. Y제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보조해주면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소득을 보조해 주는 거니까 소득 보조예요. 소득 보조. 요 예산선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 소득은 원래 M, 소득은 X제 얼마짜리 하는 거 몇 개 사고 Y제 얼마짜리 하는 거 몇 개 사고 이게 바로 예산선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 갔을 때는요. 요 소득과 X제, Y제 가격은 다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근데 소득 보조를 해줬다, 현금 보조해줬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소득이 이렇게 증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X제랑 Y제 가격은 고정돼 있으니까 바뀌지 않고요. 소득이 증가하게 되네요.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축 절편은 내가 X제만 구입하고 Y제 하나도 안 사는 거예요. Y제 하나도 안 사는 거예요. 여기서 빵 집어넣으세요. 빵. 그리고 다 날아가잖아요. 0으로. 그러면 수평축에 나와 있는 절편은 내가 최대한 X제를 몇 개 살 수 있는 거고요. 바로 소득 가진 걸로 X제 가격 이렇게 나눠준 거죠. 여기는 Y제만 사는 거잖아요. 나의 관심사는 Y제에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소득을 Y제 가격으로 나눠준 게 여기 절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기울기 어떻게 되죠? 기울기. 기울기는 이거 Y로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선 할 때 이거 Y로 정리하면 Y는 이거 PXX 전리 넘어가요. 마이너스부터 넘어가고 PY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PY분의 PX, X 더하기 PY로 나눠주는데 M 가만히 있네요. M을 PY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Y축 절편 PY분의 M이 요거고요. 그쵸? 요게 기울기네요. 기울기. PY분의 PX가. 그래서 기울기가 PY분의 PX 이렇게 있어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예산선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저거 지저분해지니까 여기다 쓸게요. 현금을 보조해줬다. 소득 보조해줬다. 그러면 이거는 소득의 M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는 가만히 있고요. M이 증가하니까 여기 보세요. 기울기는 PY분의 PX M과 상관없으니까 그대로고 M이 증가하면 여기 절편이 이쪽으로 밖으로 가겠죠? M이 증가하면 Y제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예산선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소득의 M이 증가하게 되면 기울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하는 거.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알 수 있네요. 이게 바로 현금 보조해줬을 때 예산선의 변화를 나타내요. 반면에 거기 현물 보조 있잖아요. 현물 보조. 상품을 사서 주는 거예요. 현물 보조.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조를 해줘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이게 우유를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돈을 그냥 이렇게 줬더니 선택점 이 안에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자꾸 이쪽 X보다는 Y제를 많이 사먹는 거예요. Y제 술이라고 할게요. 술. 안 되겠다. 돈으로 주니까 선택 맘대로 하세요. 재량권을 주다 보니까 자꾸 술 쪽으로 가게 되니까 안 되겠다. 우유를 사가지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 5개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강제로 먹도록. 그리고 그러면 우유를 정부가 받은 걸 갖고 슈퍼 가서 이거 돈으로 바꿔줘서 딴 걸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우유 앞에다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우유를 딴 걸로 환불해 주거나 바꾸는 사람은 뭐 사형에 처함 이렇게 있으면 가게 슈퍼 편의점에서 안 받겠죠. 나 죽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우유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즉 내가 이 점을 선택하면 우유를 하나도 안 먹는 건데 강제로 5개 먹는다라고 하면 옆으로 이렇게 5개 먹고 우유를 내가 원래 20개 먹고 있었는데 5개 더 주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게 예산선이요. 위로는 못 가요. 위로는. 술은 못 먹게 하는 거니까 옆으로 이렇게 가서요. 예산선이 다른 색깔로 할게요. 파란 색깔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격은 안 바뀌고요. 상품 개수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위에 거랑 밑에 거 비교해 보면 모양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니까 예산선이 어느 부분이 차이가 나냐면 이쪽 부분 있잖아요. 이쪽 부분이 차이가 나네요. 여기만큼이 날라졌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쪽을 구매했으면 좋았는데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생이 떨어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거 두 개 비교할 때, 자, 무차별 곡선, 이거 보셨어요?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거 그 동영상 강의 봐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사람이 있는데, 무차별 곡선이 한 사람은 이렇게 완만해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무차별 곡선이 되게 가파라요. B가 있어요. 자, 노란 색깔하고 파란 색깔하고 어느 사람이 더 X제를 애지중지 아끼는 사람일까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보면 되는데 한계 대체율 X를 하나 얻기 위해서 A는 Y제를 이만큼 포기하려고 그러고 B는 이만큼 포기하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X제를 애지중지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이 사람이 X제를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된 사람은 X제보다는 Y제, 술을 사랑하는 사람, 술사랑이 되고요. 이 사람은 우유를 사랑하는 우사랑이 되겠죠. 그렇죠? 우유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물 보조를 했을 때요. 예산선 집합이 여기 부분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술사랑하는 사람인 경우에 어떻게 돼요? 무차별 곡선이. 기울기가 되게 완만해요. 완만하니까 요 점을 선택하는 경우랑 요 점 선택하는 경우 보면 완만해서 요 점을 돈이 있으면 선택할 텐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게 효용이 극대화잖아요. 여기가 A점이라 할게요. 근데 이 점을 선택하지 못하고요. 돈으로 줬으면 이 점 선택했을 텐데 예산선이 여기까지 가능하니까. 근데 현물로 줘서 선택점이 이 점으로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소득, 현금 보조일 경우고 이게 현물, 물건으로 줄 때네요. 어느 게 후생이 더 크냐면 소득 보조했을 때가 후생이 더 높은 거죠. 자, 근데 반면에 우사랑 볼게요. 우사랑. 나 원래 돈 주면 원래 우유 사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정부가 알아서 우유를 사주니까 뭐 그냥 뭐 감지덕지네요.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소득 보조를 해주면 예산선이 이렇게 돼 있고요. 현물 보조를 해주게 되면 예산선이 두 개를 같이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파란 색깔로 이렇게 돼 있고요. 비교하는 거예요. 파란 색깔이 현물 보조, 노란 색깔이 현금 보조, 소득으로 주는 거예요. 돈으로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왼쪽에 나와 있는 이것처럼 우사랑이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되게 가파라요. 가파르게 되면 가파르게 지나가는 부분에서 결정되니까 이런 점 선택하는 것보다요. 이 점을 선택하는 게 이 사람은 효용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러면 예산선이 이쪽은 이 사람은 관심 없잖아요. 술 별로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 주면 원래 우유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란 색깔 예산선이 되던 파란 색깔 예산선이 되던 이 경우에는 현금 보조나 현물 보조나 후생 수준이 똑같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요거 중요한 건데 지금 다 이해하시려고 하실 필요 없고요. 그 예산선 요거 좀 잘 빨리빨리 안 되거나 무차별 곡선 기울기 고기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좀 힘들 수 있는데 객관식 보면서 나중에 차차 보완해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거기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금 보조 볼게요. 네, 2번에 예산선 평행 이동하니까 소득 효과만 존재한다라는 거. 대체 효과가 있어서 기울기가 바뀌면 그때 교란이 발생하는데 기울기가 안 바뀌니까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요 얘기는 조세에서도 우리가 할 거예요. 다음 현물 보조는 매월 현물을 주네요. 생필품. 여기서 쌀 한 가마니를 주는 거예요. 자, 2번에 굴절된다는 거, 예산선 파란 색깔 같이 꺾인다는 거, 킹크드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옆으로 평행하게 이동하긴 하네요. 자, 평행하게 이동했으니까 소득 효과만 존재하지만 일부 제약이 있네요. 이쪽을 선택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점 이 A점을 하지 못하니까 이쪽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래 이쪽을 선택하는 이런 사람인 경우에는 선택에 제약이 없으니까 큰 문제 없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선택에 제한이 있어서 교란이 커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가격 보전은 가격을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XJ 가격을 깎아줘요. 그럼 XJ 가격 하락하니까 이거 부분이 이쪽으로 이렇게 좀 가고요. 예산선 기울기 XJ 가격 하락하니까 기울기 완만해지고요. YJ 선택하는 사람은 XJ 가격과 관련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 보조 XJ 할인해주면 예산선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격 보조했을 때 우리가 예산선 영역이 넓어지면 구매력이 높아지고 선택의 영역이 넓어지는 건데 여기 동그라미를 그려보시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XJ 가격을 싸게 해줬으니까 내가 XJ를 많이 소비했을 때가 혜택이 커지고요. XJ 구입 적게 할수록 혜택이 작아요. 극단적으로 나 YJ만 살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혜택 하나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보조를 해주게 되면 기울기가 바뀌니까요. 대체 효과가 발생해서 왜곡을 초래하긴 하는데 왜 가격 보조를 사용합니까? 라고 하면 XJ와 같은 우유 소비를 좀 약간 권장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가격 보조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조세에서도 사용할 거고 여기서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가격 보조는 상대 가격 변화 밑줄 치시고 대체 효과 야기해 밑줄 치세요. 그래서 대체 효과 선택의 교란이 발생해서 끝에 교란이라는 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온 게 08년도 세무사 문제인데 그거는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좀 약간 힘들어 하실 수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구나 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뒤에 부의소득세 파트는 다음 시간부터 할게요. 그래서 부의소득세는 단독으로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건덕지가 사실 보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불평등 측정하는 거, 보조하는 방식, 부의소득세 뭐 이렇게 나오니까 뭐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나올지 예상하고 보통 들어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부의소득세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